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 정치권 현안을 꼼꼼히 짚어보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의 3선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경찰이 1억 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이번 주 법원에서는 한 차례 연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형과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윤 전 대통령은 3개의 재판을 추가로 시작하게 돼 12상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이들 내용 포함한 전국 현안들 네 분의 여야 패널들과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소희입니다. 이성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소훈 변호사입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준우 대변인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내 말씀 한 가지 더 드립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번으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 KBS 열린 토론 잘 듣고 있다고 답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중도하차로 열리게 된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서 3선의 한병도 원내대표가 당선됐습니다. 당선 배경이 우선 궁금합니다. 상당히 치열한 사파전이었는데 먼저 김현정 의원께서 보시기에 한병도 의원의 원내대표 선출 이유, 네.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면 뭐가 될까요? 일단은 지금 우리 당에 대해서 당청 엇박자라든지 당과 원내 간의 갈등이 좀 있다라든지 또 친명 친청 프레임이 좀 세 가지가 좀 크게 프레임 많이 짜고 비판을 하잖아요. 그 세 가지를 해소할 수 있는 그 적임자다. 그 한병도 신임 원대가 그런 차원에서 당선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일단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당대표 시절에 전략기획위원장으로 같이 이제 일을 하면서 22대 총선 압승을 좀 이끈 경험이 있고 또 17대 때는 정청래 당대표랑 같이 원내 등원을 해서 그 긴밀하게 소통하는 그런 친한 관계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범친명계로 불리지만 개파 세계도 넓기 때문에 당내 많은 의원들과의 그 소통도 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차원에서 아마 그 당선이 된 것 같고 예. 이번에 사실 그 보궐선거잖아요. 짧으면 4개월 정도밖에 안 남는 그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4명이나 나왔어요. 4명이 나와가지고 그 또 최고위원 3명 보궐선거까지 같이 같은 날에 이제 시행이 되면서 그 선거 관련된 그 관심이나 열기가 대단히 뜨거웠습니다. 제가 그 의총에 제가 사회를 좀 봤었는데 결선 투표까지 갔죠. 결선 투표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거의 뭐 96% 이상이 투표를 하고 선호 투표를 처음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당원들도 투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투표율이라든지 당선 이유를 보면은 이제 우리 당에서 지금 이제 그 9명의 최고위원 중에 4명이 이제 그 거리였었잖아요. 그래서 완성체가 이제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투표해서 내란 청산 개업 입법 뭐 민생회복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추진해 달라라는 당원들과 의원들의 뜻이 모여진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청래 대표도 원내대표 선거에 투표를 합니까? 예, 합니다. 그 투표용지에는 누구의 이름이 써 있었을까요? 무기명 투표라서요. 네. 네 분 다. 알겠습니다. 네 명 다 썼다고요? 아니 네 분 다 개파색이 없으셨던 무난하신 분들 아니셨나 싶어서. 상대적으로 다 민주당 그렇죠. 의원님들이 예. 다 그러시던데. 네. 여튼 무기명이지만 김혜정 의원께서는 웃으셨습니다. 네. 자, 김소희 의원이 보시기에 네. 그래도 국민의힘과 좀 잘 소통할 수 있는 유연한 그런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네요. 네, 뭐 실제로 송원석 원내대표께서도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청와대에서 정무수석도 하셨고 또 원내수석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 뭐 본인이 이제 송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소통의 달인이다 이렇게 좀 칭찬을 좀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대가 좀 높습니다. 그 국정원 출신의 원내대표보다는 소통을 잘하시리라 예상을 하면서 협치를 좀 기대를 좀 하고요. 그런 협치를 통해서 이제 민생을 좀 챙기는데 좀 말이 좀 통했으면 싶다 하는 그런 바람을 일단 좀 가지고 있고요. 예. 그런데 또 이제 대표 되시고 말씀 주신 거가 이제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혹시 계획한 일들 이제 뭐 법원 처리나 뭐 이런 것들이 또 그 전에 하던 식으로 민주당 하던 식으로 또 일방 통행을 할까 그런 우려가 조금 되긴 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 다음 주에 이제 그 무안공항 국정조사가 열리거든요. 저도 거기 그 국정조사 특위위원이어가지고 관심이 좀 많은데 실제로 이제 유족들하고도 오늘 좀 만났어요. 이제 유족들이 이제 항공철도조사위원회의 자료에 이제 그 조사에 대해서 만족하지를 못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민주당도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만큼 유족들이 만족할 만한 증인들을 좀 채택할 수 있게끔 그게 이제 원내 대표간들의 이제 협상의 결과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되게끔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좀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바람을 또 개인적으로 그래서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콘크리트 둔덕만 아니었다면 179명이 살았을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 네. 꼭 국회에서 진지하게 다뤄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이성훈 부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참 인상적인 장면이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의 손을 꽉 잡고 이 국회를 걸어가는 이 정청래 대표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최고위원 보궐선거 결과도 문정복, 이성윤, 강덕구 여기에 한병도 원내대표까지 정청래 대표가 힘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한병도 의원 스스로가 또 문재인 정부의 정무수석이셨고 이재명 대표 체제 전략기획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다 계파와 상관없이 완만하게 잘 이끌어 가실 것 같고 또 아무래도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색깔이 강한 분이었잖아요. 근데 한병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또 좀 이렇게 무난하신 분이어서 저는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리고 이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가셨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 성공 아니겠어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당면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또 내란 마지막 척결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잘 하시면 정청래 대표 체제는 성공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뭐 한간에서는 뭐 친청계 친명계 막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선거 전략상 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 하나의 우리 민주당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거 딱 끝나자마자 이건태 의원 같은 경우도 깔끔하게 승복하고 지지한다. 자, 이런 거 보면 민주당이 참 이 선거를 잘 치르고 있다 말씀드리고 또 이게 확인해 보니까 득표수도 강덕구 이건태 의원이 한 51% 두 분 합치면 그리고 또 문정복 이성윤 의원이 합치면 49%예요. 이게 굉장히 좀 조화롭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뭐 때로는 뭐 견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서로 통합하고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서 잘할 것 같다. 잘 뽑힌 것 같다 생각됩니다. 네. 전체 득표 1위는 강덕구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언론 보도 나오기로는 강덕구 의원이 또 김민석 총리의 최측근이다 이런 또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 또 다양한 이런 또 분석과 전망이 나오는데 이준우 대변인은 이번 원내대표 투표 결과
또 최고위원 보궐선거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이번에 최고위가 이제 9명이 다 이제 정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5대4 이제 구조가 됐죠. 정청래 당대표한테 힘이 실리는 5명의 이제 위원들이 이제 안착하게 됐고 4명의 친명계 의원들이 분류가 됩니다. 친명계 위원들이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청래 당대표한테 힘이 실려 있는 구도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한 명만 넘어가게 되면 이게 완전히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한 명 넘어가서 4대5가 됐다. 근데 이 5명이 어떤 계기를 어떤 상황을 계기로 해가지고 전부 다 예를 들면 사퇴한다. 그러면 정청래 지도부 체제 완전 해체되는 그런 이제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명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이런 상황이 굉장한 긴장감을 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서 이제 강덕구 의원이 친명계라고 했는데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똑같은 지방선거인데 당이 바라보는 지방선거랑 정부가 보는 지방선거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재명 이제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를 끝으로 해서 새로운 당 대표를 이제 미는 것 같고요. 당은 지금 이번 지방선거를 승리해서 한 번 더 정청래를 간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지방선거인데 의미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긴장감이 상당할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에 지금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공천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특히 광역단체장 공천하기 시작하면서 대통령실과 당과의 갈등이 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수석이라든가 비서실장님들. 그런데 지금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에서 미는 사람을 받기 어렵다. 내가 공천을 준 사람들이 돼야지 그 조직들, 광역단체장 조직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차기에 당대표에 도전하고 그 다음에는 대권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본격적인 공천 심사가 시작되면 갈등이 표면화될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이건 김혜정 의원께 안 여쭤볼 수가 없겠네요. 이준호 대변인이 거론을 했기 때문에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서울, 인천, 경기, 특히 대전, 충남 통합이 된다면 통합. 이 출마자들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이의 갈등과 충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출마하더라도 요즘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고 경선을 보장하겠다는 거잖아요. 경선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죠. 누가 출마하든 간에 그럼 당연히 정리될 것이라고 보고 경선을 통해서 본선 경쟁력이 가장 높은 후보가 나가는 것이 우리 당에도 좋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그 정청래 대표가 올해 지방선거를 승리해서 연임에 도전하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번 지방선거는 그 정권 안정 대 정권 심판 이 구도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에 이기면 그 공이 대통령의 공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당대표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뭐 당대표 연임과 관련된다 이런 것보다는 당을 얼마나 전반적으로 그 지방선거라든지 뭐 결과도 중요하지만 지방선거라든지 또는 평상시에 이게 당을 운영하는 것들을 얼마나 당원들이 원하는 바대로 당원 주권 그 시대에 맞춰서 운영하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당원들의 선택의 여지 같은 달려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현정 의원님 말씀대로 곧 이제 재추진 가능성이 있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자 중요한 또 이슈를 먼저 또 우리가 토론해야 되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 윤리심판은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는데 김병기 의원이 이 소명을 하고 바로 퇴장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소명 내용이 대체적으로 3년의 징계시효가 소멸돼서 윤리심판에는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주장을 집중적으로 폈다고 하는데 이 점 이성훈 조직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건 같은 경우는 뭐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정치적 도덕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뭐 갑질 의혹이냐 이런 것들인데 이것만 가지고 뭐 제명을 한다거나 강한 처분을 하기는 어렵죠. 그러면 부인의 업무 추진비 횡령 의혹이라든가 공천과 관련돼서 또는 공천과 관련되지 않았을지라도 한 3천만 원 정도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다 징계시효가 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게 부인이 업추비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이것도 부인의 문제였던 것이고 공천 관련이든 아니면 다른 목적이었든 돈을 받은 것도 부인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돌려줬다는 거니까 지금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징계시효도 지났고 이게 부인의 일인데 관리를 잘못했다. 뭐 이런 측면으로 오늘 소명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김병기 의원이 자신이 만약에 민주당을 탈당할 거면 차라리 정치를 안 하겠다라는 취지로 강력한 의사를 표명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윤리위에서도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아마 오늘 뭐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 모든 것까지 고려해서 징계 처분을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시간 상황이 또 저녁이 됐고 이제 점점 더 시간이 늦어질 때 만약 오늘 윤리 심판은 징계 결정이 내리지 못한다면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직권으로 지도부가 제명 조치를 취하는 법. 지금 박지원 의원은 제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직권 비상 징계 발동. 제명과 관련된 내용이 될 수 있을 텐데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판단하겠다라고 박수원 수석께서 지난 일요일 날 그 기자간담회 통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이제 이런 당내의 많은 우려들에 대해서 애당심 차원에서 그런 그 우려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애당심을 좀 가져달라라고 이제 그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언론에서는 사실상 탈당을 권유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사례들을 보면 이제 뭐 이게 의혹이 사실인가를 떠나서 일단 의혹이 많이 발생하면 선당후사하는 관점에서 먼저 탈당을 하고 이제 의혹이 해소되면 다시 복당하는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좀 읽었는데 어쨌든 오늘 윤리심판원에서 한 2시부터 해가지고 소명을 한 4시간 이상 하고 지금 했기 때문에 그 소명한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윤리심판원에서 아마도 결과를 도출할 것 같고요. 그걸 예. 근거로 해서 그 최고위원회에서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전반적인 그런 그 민심이라든지 또는 그 소명 그 결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토대로 해가지고 아마도 그 최고위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소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김병기 의원의 태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총공세를 지금 펼치고 있는데 김병기 의원의 태도를 보면은 즉각 탈당을 하고 또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강선우 의원과는 다르게 네. 탈당은 없다. 네. 제명당하는 상황이더라도 탈당은 없다. 김병기 의원의 태도는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뭐 그 뉴스에 나온 거 보면은 뭐 어쨌든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3년의 징계시효가 소멸됐다라고 얘기하고 바로 퇴장하신 걸로 보는데 소명을 하시긴 하셨나 봅니다. 근데 좀 이런 태도를 보면 일단 물러서지 않겠다. 난 끝까지 버티겠다라는 의지로 저는 좀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알려진 바처럼 비명 행사를 공천 주도했던 대표셨잖아요. 그래서 뒷배가 좀 든든하신가 보다라는 그런 해석을 또 같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뭐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뭐 한 대표가 한병도 원내대표가 오신 그런 타이밍이니까 뭐 정리를 빨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걸 다 떠나서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이분 앞으로 고발된 건이 24건이더라고요. 24건이 고발됐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 사법 처리를 위한 수사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쯤 되면 뭐 제명이나 민주당 내에서는 제명이나 탈당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야지 국회의원 전반적으로 다 욕을 안 먹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한병도 대표께서 이제 약간 공천항공 관련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개인 한 명의 일탈이 아니라 민주당 자체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경각심을 좀 갖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기대도 하고 있고 동시에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천원금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정치적인 수사로 공세로 여기지 마시고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같이 전합니다. 네. 이준우 대변인은 지금 뭐 특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
민주당의 공천원금 수수와 관련된 의혹들 어떻게 보시는지? 정청래 당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천원금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휴먼 에러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개인 의원의 일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를 좁혀서 규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휴먼 에러일 수가 없는 거죠. 강선우 의원이 서울시당 선거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지고 자기 지역구 이제 시의원 공천하는데 원래 참여할 수 없어요. 근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김경 시의원에 대해 강력히 이제 추천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시스템상 원래 못 들어오게 말렸어야 했는데 그 시스템이 작동 안 한 거죠.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밀어가지고 실제 단수 공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시스템이 잘못 돌아간 거죠. 그리고 김병기 의원도 그때 공간이 간사였었는데 간사라 그러면 1억 수수 공천원금 왔다 그러면은 그걸 바로 공간이 신고해가지고 시스템 따라가지고 절차에 따라가지고 그거를 얘기를 하고 거기서 판단해가지고 배제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잖아요. 이게 무슨 휴먼 에러입니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긴 에러인데 이거를 의미를 축소하는 거. 이거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공천 헌금에 대한 사안이 커질까봐 두려워서 의미를 축소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김병기 의원이 들어가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혹에 대해서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무고함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건 징계 시효가 지났다. 3년 지났기 때문에 이건 따질 수 없다라고 실컷 얘기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됩니까? 본인이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정을 하는 거고 근데 그걸 징계하기 위해서는 징계 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본인이 변명가 나왔던 것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거꾸로 본인 의혹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돼 버렸기 때문에 징계에서 아주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겁니다. 자, 특검 여부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께서도 특검 이야기를 하셨는데 개혁신당은 공천원금 의혹, 민주당 관련 특검을 논의하기 위해서 조국혁 신당을 포함한 야 3당 연석회담을 제안했고 장동혁 대표는 조건 없이 수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성훈 전략기획 부위원장이 보시기에 민주당이 이 특검을 공천원금 수수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받아들일 가능성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죠.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이미 다 언론에 다 나왔고 목소리까지 다 나왔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김경 시의원이 1억 원을 강선우 의원한테 줬다. 그리고 공천을 받기를 원했다. 그래서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의원한테 얘기했다가 돌려주란 말을 들었다. 그래서 바로 돌려줬다. 이게 지금 다 나온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영 시의원은 공천을 받았다. 지금 이래서 지금 비난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다 드러난 건데 이걸 갖다가 특검에다 맡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모든 사건을 다 특검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간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신속하게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고 김기영 시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자백한 것으로 보여져요. 실제 공천을 부탁했고 1억을 준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관계가 정리가 됐기 때문에 빨리 이제 강선우 의원과 김경시 의원에 대한 출국 금지가 이루어졌으니까 이 두 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국민들께 수사 결과를 빨리 발표하는 것. 그게 이제 경찰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인 것이고 이 사건을 뭐 특검에다 넘기면 앞으로 뭐 경찰도 해체돼야 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 대목을 김현정 의원께 좀 여쭤봐야 될 부분인데 근데 이제 김경 서울시 의원입니다. 근데 이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출국을 했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라스베가스의 CES 세계적인 최대 가전쇼를 방문했는데 조카들과 한 오래전의 약속이라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출국 금지가 왜 안 됐는지도 의혹이고 공항에 입국할 때 이 정도의 이 의혹이 뒤따르고 있는 인물이면 전격 체포도 가능할 텐데 경찰이 왜 안 했는지 이런 점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지점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늦은 감도 있고 뭐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이제 해외 출국하게 된 거. 그리고 또 텔레그램도 재가입한 거로 봐서 핸드폰도 교체했다라고 이제 보여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봤을 때는 수사가 미진했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건의 이제 핵심은 조금 전에 이승훈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 1억 원의 향방 그리고 이제 단수 공천을 받은 경위 요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어제 이제 대대적인 강제 수사, 압수수색 등 하고 이제 소환 조사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복잡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찰에서 빨리 조속하게 진실 규명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이 공천원금이라는 게 이게 뭐 휴먼 에러냐 시스템 에러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강선우 의원하고 그 김경 시의원 간의 개인적인 일탈로 일단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 아주 그 모든 그 공천 과정에서 그 다반사로 일어나는 그런 그 시스템적인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고 이번에 이제 당에서는 이 지금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 단수 공천을 돈을 주고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 당에서는 이제 그런 억울한 컷오프 없애고 경선을 다 보장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억울하게 컷오프를 당하면 중앙당에다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신문고 제도도 도입하고 또 암행어사 클린선거 암행어사단도 해서 그 상시적으로 이런 걸 감시하는 시스템을 지금 갖췄기 때문에 이제 돈을 주고 뭐 단수 공천을 받는 이런 가능성은 많이 이제 배제됐다. 그래서 일단 어떤 잘못된 점이 이제 발생을 하면 그것을 네. 어떻게 또 재발 방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이제 김현정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서희 의원 말씀 듣고 이준우 대변인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관련된 사안들은 2022년, 2020년 또 2023년과 관련된 일련의 의혹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부각이 된 것인데 지금 늑장 수사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빨리 민주당 당사가 됐든 아니면 김경 시 의원이 됐든 강선우 오수석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이나 휴대폰 이런 부분이 더 전격적으로 빨리 이루어졌어야 됐다라고 하는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민들 다 똑같이 어쨌든 이제 그 김현정 의원께서도 뭐 언급을 하셨지만 경찰이 지금 뭐 현재 국회의원이랑 연결돼 있는 수사라서 좀 눈치 보기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가 대부분의 국민들의 생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그 김경 시의원은 좀 문제가 많은 여인이셨잖아요. 그 전에 뭐 김민석 총리하고도 그 영등포 구청장 관련해가지고 또 한 번에서 저희 당에서 저희 당 의원 진종 의원이 한 번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당원 가입과 네, 당비 당원 대납 의혹과 맞아요. 관련된 네. 부분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관련된 의혹이 있었던 분인데 이번에 또 관련된 내용이 터졌고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도피성 출국이 확인된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이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걸 국민들 다 똑같이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이게 아무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민주당 측 의원님의 말씀이 저희는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경찰 수사를 못 묻겠다라는 그런 그 의견들이 되게 팽배한 상황에서 경찰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게 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살아있는 권력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로는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이야말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도 요청하고 있고 개혁신당도 같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너무 뭐 특검을 남발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까지 특검을 남발하셨던 민주당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준우 대변인 말씀 듣고 또 다른 분들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경찰이요 지금 이렇게 이제 수사의 의지를 안 보이고 있는 이유가 만약에 나섰다가 증거가 나오면 어쩌지? 라고 걱정하는 것 같아요. 경찰이. 지금 실제로 지금 보면은 이제 김병기 의원은 이제 부인이죠. 배우자 법인카드 관련돼 가지고 이게 이제 공소시효 6개월을 지나 가지고 이제 혐의 없음으로 끝난 사례가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그때 수사팀 과장이랑 같이 저녁 파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 씨 보좌진 말에 따르면은 그 당시에 영원히 함께 같이 가자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즉 수사를 좀 봐주게 했고 거기에 대한 보온으로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파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탄원서가 갔었죠. 김병기 의원 3천만 받았던 거 그게 작년 11월에 갔는데 작년 8월에 갔는데 2달 넘게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서를 넣은 사람이 경찰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그거를 수사라고 준 건지 몰랐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으라고 준 건지 알았다라는 황당한 얘기를 하면서 수사를 안 했었어요. 이런 거 보면 경찰이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김경 시의원 입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이라고 하면요. 바로 그 다음 날 여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언제든지 불들을 수 있는데
불러들이지 않았죠. 그러면서 단말기, 핸드폰 바꿀 수 있는 시간도 벌어줬고 텔레그램 몇 번 재가입하면서 증거도 인멸할 기회를 줬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황제 귀국을 했습니다. 즉각 체포해가지고 압수수색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에스코트 받으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수사한 것도 한 3시간 반 정도 수사했나요? 그거 하는 것도 보면 3시간 반이면요. 그 가족 관계라든가 신원 확인하는 거 이런 거 묻고 다시 한번 리뷰하고 그 정도밖에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해서 돌려보냈다는 것은 경찰이 수사할 의지가 없고 집권 여당의 눈치만 네. 보고 있다. 따라서 특검으로 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준우 국민의 대변인은 늑장 수사에다가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늑장 수사 의혹에 대해 늦은 게 아니라 오히려 빨리 진행한 측면이 있다. 고 해명하면서 한 점 의혹 남지 않도록 자구우면하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오늘 간담회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이성훈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경찰이 이제 신속하게 하면 되죠. 신속하게 해야죠. 이 여권 취소 뭐 무효화 조치인데 그 시간이 더 걸려요. 그리고 이 범죄인 인도 조약이 있어도 잡아오려면 힘들어요. 잘 설득해서 빨리 오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요. 실제 저는 김경시 의원이 미국에 간 게 저는 좀 신변을 정리하려고 간 것 같아요. 어차피 가기로 되어 있었고 제가 가서 이제 정치 생명도 끝났고 내가 이제 갔다 오면 또 구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좀 신병을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 뭐 그랬다고 해서 간 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뭐 신병은 한국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정리는 그런 측면이고요. 또 지금 김경시 의원이 자백했잖아요. 자백한 사람들을 긴급 체포 안 해요. 다 자백했고 범죄 사실 인정하는데 긴급 체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김경시 의원에 대한 조사 이후에 강선우 의원까지 조사를 해야지 이게 뭐 뇌물죄가 될지 정치자금법이 될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실제 이제 정치인들이 심심하면 핸드폰을 교체하잖아요.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 김경시 의원이요. 지금 4년 전 사건이에요. 이 핸드폰에 남아있지 않아요. 어차피 안 남아있는데 이 경찰이나 검찰 핸드폰을 뺏기면 그 4년 전에 지금 이 공천원금 관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모든 사생활들이 다 컴퓨터로 다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만 검찰이 가져가는 건데 말이 필요한 것만 가져가지 그 과정에 있어서 자기 사생활에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뭐 누구랑 뭐 만났다더라 뭐 누구랑 어쨌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게 좀 두려워서 실은 정치인들이 사건 문제도 있지만 다른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핸드폰을 교체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저는 그런 의도로 김경시 의원이 교체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성훈 부위원장께서 또 법조인이시니까 일각의 보도에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김기영 무소속입니다. 시의원의 이 시의회 사무실에서 반환을 받은 PC도 2대가 있는데 아직까지 경찰에서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뭐 때문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못 들었는데 PC를 압수수색했는데 이미 포렌식 돼 있더라. 근데 그것이 작년 8월 달인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했고요. 다른 PC가 있는데 압수수색을 안 했다? 그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아마 그건 좀 오버일 수도 있고. 보충성을 드리면 한 대는 아까 말한 대로 외장하드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번 밀어가지고 싹 한번 갈렸다. 그리고 나머지 PC에 있는 거는요. 외장하드가 아예 안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PC인데 열어서 외장하드를 가져가려 보니까 외장하드 아예 들어있지 않은 PC가 나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핸드폰 이거에 4년 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무슨 증거가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그 말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핸드폰을 바꾼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 이 사건 터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증거인멸을 위해서 말을 맞추기를 하면서 서로 얘기가 오고 갔겠습니까? 그 최근에 증거인멸했던 정황이나 시도라든가 또는 이제 강선우 의원과 통화라든가 김명희 의원과 통화라든가 이런 것들 기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없애려고 알겠습니다. 핸드폰을 아마 바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해훈 후보자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민정 의원께 먼저 여쭤보면 계속해서 뭐 1일 1 논란처럼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의 반응은 계속 인사청문회까지는 가야 된다. 계속 민주당이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기재위에서 여야 간에 그 협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19일 인사청문회 두고 뭐 증창고인들 채택하고 이런 문제로
아직 제가 여기 올 때까지도 아직 합의 이루어지 못했던데 19일 날 하는 거 잠정 합의는 해놓고 결렬됐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합의는 네. 네. 하여튼 그런 건데 저희 더불어민주당하고 청와대의 고민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적 차원에서 탕평 인사를 하겠다라고 공언하시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한 상황에서 이제 야당의 3선 의원인 그 이해운 후보자를 그 경제와 예산 쪽에 전문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보자로 그 지명을 해놨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각종 이제 의혹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발생한 거에 대해서 본인은 이제 그 어떤 것은 소명한 것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인사청문회 통해서 소명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뭐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그 후보 지명을 취소한다든지 이렇게 하기에는 좀 부담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결단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한 영역이고 그래서 네. 인사청문회까지는 가서 그 도덕성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문성이나 자질 그리고 그 대통령의 탕평 인사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그 검증을 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금 이해운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도 우리가 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각종 의혹들이 대부분은 전부 다 이제 국민의힘 시절에 다 발생한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제 아주 신랄한 비판을 계속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누워서 침 뱉긴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사를 5번이나 공천을 준 그런 그런 거에 대한 반성의 지점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통령께서 저는 이제 이 후보자의 그 여러 가지 의혹들은 차치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정말 그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탕평 인사를 하는 거에 대한 그 의미, 그 가치는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이것을 단지 그냥 지방선거용이다. 사람 빼가기다 이런 관점에서만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배신자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이렇게 통합적인 행보라는 것은 잘한다고 저는 국민들은 평가하실 거라고 좀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비난 일색으로 가면 국민의힘한테도 결국 역풍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의원님 궁금한 점은 이 점입니다. 의혹이 쏟아지는데도 일단 인사청문회까지는 간다고 한다면 인사청문회를 하고 난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유지 또는 지명 처리의 판단 기준은 뭐가 될까요? 아무래도 민심이겠죠. 지금도 사실 민심이 좋지는 않죠. 여론조사상으로만 놓고 보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혹 중에는 좀 이법적인 그런 또 요소들도 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청문회 통해서 명확하게 그거를 이제 하루 할지 이틀 할지 모르겠지만 그 인사청문회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직접 후보자한테 전 국민한테 설명하는 그런 과정이 좀 그 과정 속에서 그런 판단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거고 예. 그런 그 인사청문회를 하다 보면 후보자 본인이 저는 가장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어떤 식으로든지 결단을 하든지 또는 이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든지 여러 가지 판단의 지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예. 민심이 결정할 거라 생각합니다. 김소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계속 논란이 이 인사청문회 날짜가 이제 19일로 정해질 그런데 하나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급기야 어젠가 오늘인가는요. 아들의 이 맞아요. 두 아들에 대한 병역 의혹까지 병역까지 나왔는데 나왔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이분 정치하시면서 본인 배 채울 수 있는 건 다 채우신 분 같다는 매일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이제 일단은 이제 말씀 강조하신 것처럼 통합의 인사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이쯤 되면 통합은 이미 깨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여론조사에서도 이분 임명하지 말아야 된다는 여론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바람직한 거는 본인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진 사퇴 안 하실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본인 배 채우는 거 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래서 저희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번 기회에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어쨌든 우리 당에서도 공천을 줄 때 걸러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우리 당도 공천 시스템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의원들 사이에서도 하시고 공천 시스템 다시 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저희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분이 약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봐주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청문회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부정청약 같은 경우는요. 그 국민들의 공분을 이미 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네.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여론조사 이야기를 해주셔서 잠깐 이 결과만 소개를 해드리고 이준우 대변인 이성훈 부위원장 말씀까지 듣고 이 주제는 마무리를 할 텐데요.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 결과입니다. 이혜훈 후보자가 지명이 되었는데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적합한 인물인지 물어본 결과 적합하다 16%, 적합하지 않다 47%로 나왔습니다. 이준우 대변인 계속 이어가 주시죠. 네. 그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가장 이제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합 이제 비리 의혹이 있는데 이런 분이 국민의힘에서 5번 공천받았기 때문에 누구서 친백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거꾸로 묻고 싶어요. 이렇게 의혹이 많은데도 장관으로 강행하면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그거는 국민들에 대한 배신 아니냐? 국민들에게 친백 아니냐라고 거꾸로 좀 묻고 싶습니다. 저희도 몰랐죠. 몰랐고 저희도 이제 검증이 좀 부실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데 지금 이번에 알게 됐잖아요. 왜 알게 됐는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장관이면 강행하죠? 그야말로 더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비위 의혹이 뭐 종합 이제 비리 세트를 할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분을 강행 처리한다고 해서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신 행위다. 국민에게 침뱉기다를 말씀드리고 이번에 이제 한 것 중에서 병역 아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가장 이제 전 국민이 다 이제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입시 비리라든가 채용 비리라든가 청약 비리, 병역 비리 이런 겁니다. 그런데 병역 비리가 또 나왔어요. 차남하고 삼남이 집 근처에서 사회복무 요원을 했었는데 그 전에는 집 근처에서 사회복무 요원을 뽑은 적이 없는 기관에서 이번에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의원이 뭔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해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집 근처에서 공보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이 나오고 의혹입니다. 있는 상황 말씀드립니다. 네. 저 이승훈 부위원장께는 뭐 다른 방송에서도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저도 또 유심히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래도 인사청문회는 논란이 되지만 기회는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하시는데 법조인이시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은 여러 가지 지금 주택 청약과 관련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지요?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기획예산처 장관이 되고도 계속 논란이 또는 법적으로 또 시비가 될 수 있는데 보시기에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나요? 일단은 이게 좀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뭐 도시정비법이 적용된다라고 한다면 주택법 위반이라든가 질서 교란 행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법이 적용되면 이게 허위로 그러니까 미혼이었잖아요. 기혼인데 미혼이라고 한 거죠. 기혼인데 미혼 기혼인데 그렇죠. 미혼이죠. 이거 헷갈려요. 점수를 더 받기 위해서.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 신고를 안 올렸다. 혼인 신고를 안 했습니다. 예. 근데요, 이분이 만약에 정말로 주말에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죄가 안 되죠. 주말에 어머니 집에 살았고 그걸 거주지로 했으면 그것까지도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뭐 만약에 죄가 된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든가 주택법상 질서 교란 행위가 될 수 있는데 진짜 주말에 부부가 장관 후보자 집에서 주말에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게 죄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명은 좀 들어야 되고 원래 그런 거잖아요. 의혹 제기가 있으면 해명을 한번 들어줘야지. 해명도 안 들어주고 지명 처리하면 대통령이 뭐가 됩니까? 그리고 또 이혜훈 의원도 기획예산 장관 해가지고 좀 국가에 봉사하려고 했는데 해명도 못하고 자신이 사퇴하면 지금 뭐가 됩니까? 그리고 아까 시스템 에러, 휴먼 에러 얘기하셨는데요. 이게 시스템 에러예요. 공천을 5번 줬는데 그 병역 문제는요 모든 당이 명확히 보는 거예요. 병역 문제 뚫렸죠. 그냥 분양받은 거 지역위원장 때 분양받았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시스템 에러다. 그렇죠. 영종도 땅 이것도 사가지고 몇십억을 벌었다는 거죠. 그럼 이거 완전한 시스템 에러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이나 국민의힘 지역위원장들을 장관 후보자로 추천하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많이 교체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시스템 에러라니까 제가 짧게 반박을 드리면은 자, 시스템 에러 때문에 이런 이제 분이 공천을 받았었죠. 그런데 이런 에러가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많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임명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죠. 이건 대통령 에러예요. 그래 돼버리면. 오늘 오셨잖아요. 인사 시스템. 그렇죠. 오셨잖아요. 대통령 에러가 돼버린 거죠. 대통령 에러라는 걸 자백하는 건 다름없다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아까 주말에 실제로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았으면 어떡하냐 얘기하는데 이게 웃긴 게 이분이 그때 세종시에 연구원이거든요. 그러면 평일에 세종시에서 5일 살고 이틀을 부모님 집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래나 저래나 본인이 산 주 거주지는 세종시라는 겁니다. 부모님 집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확인이 되게 쉬운 건데요. 실제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걸로 처벌받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물어봤더니 어떤 식으로 그러면 실제 거주냐 아니냐 확인하냐면요. 카드 사용 내역을 본대요. 카드 사용 내역을 봐가지고 그 동네에 자기 실제 이제 사는 동네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병원, 대형마트, 뭐 이제 카페 사용 내역 이런 것들 해가지고 아 이 사람이 평일에 실제 어디 살았구나, 주말에 실제 어디 살았구나 그걸 확인해가지고 처벌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청와대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해운 후보자 관련해서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 능력, 도덕성을 보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고 국회도 그렇게 판단할 것이다. 이 내용을 보면 인사청문회까지 가는 것은 일단 변화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김현정 의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 대로 그렇습니다. 네. KBS 열린 토론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여의도 내변인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이준우 대변인께 여쭤볼까요? 자, 당명을 바꾼다고 합니다. 공모 과정을 거쳐서 다음 달 초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이제 개정 작업을 마친다. 그러니까 설명절 전에는 새로운 당명으로 탄생을 한다. 거듭난다라는 의미인데 당명을 변경하는 가장 큰 이유 그리고 어떤 당명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이제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쇄신안도 발표를 했었는데 쇄신안을 발표를 하면서 우리 당의 새로운 가치라든가 새로운 제도를 정립하면서 변신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내용도 중요하지만 부수적으로 우리 당의 명칭도 내용에 맞게 거기에 걸맞게 새로 바꿔서 신선함을 준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좀 우리가 지금 새로 변하는 모습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당명 개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당명 개정을 우리 당명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 국민의힘 당원들만 대상으로 하지는 않을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참여해서 우리 당명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다 포용해가지고 전부 다 전문가들과 함께 당명을 정하는 그런 절차를 갈 것이기 때문에 오는 18일까지 국민 제안을 받는다고 그렇죠. 합니다. 국민 제안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꼭 당원이라든가 당비를 내야지만 응모할 수는 아니고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간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김소희 의원께서는 당명을 바꿔야 된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는 당명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스스로 제안하는 당명이 있으신지요? 저는 여론조사에 당명 개정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금 시기에 당명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그닥 선호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현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민주당은 따지고 보면
집권하고 난 이후에 열린우리당으로 당명을 바꾼 적은 있지만 내내 사실은 민주당을 고수해 왔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큰 동력이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보수 정당이 이렇게 당명을 계속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그러니까 다 간판가리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음식이 맛이 없으면 뭐 주방장을 바꾸든지 레시피를 바꿔야지 간판만 바꾼다고 손님이 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이준우 그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들을 바꿔야지. 지금 여전히 그 반쪽짜리 사과쇼 하고 여전히 윤석열과의 절연도 지금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구구 강성 지지자들의 눈치를 지금 보고 있고 당내에서 그나마 좀 그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한동훈은 추출하려고 하고 있고 예. 이런 것도 그리고 또 구구적인 인사들을 그 당원으로 가입 받고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서 당명만 바꾼다 그래서 이게 당이 바뀌었네 이렇게 국민들이 속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죠. 사실 국민의힘처럼 좋은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이 당명을 몇 차례 바꿨었죠. 그래서 예. 한 차례 한번 성공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꾸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 뭐 천막 당사 치면서 해가지고 예. 총선과 대선을 2012년에 연거푸 그때 선택하게 되죠. 뭐 100석도 힘들다 그랬는데 152석인가 그래서 가반 득표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때는 정말 그 뼈저린 그런 혁신 같은 걸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게 성공한 거였거든요. 그 이후에 몇 차례도 바꿨지만 다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 혁신이나 이런 것이 뒤따르지 않고 당명만 바꾼다면 오히려 국민들이 학습 효과가 있거든요. 전혀 그 국민들께서 수용성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차마 어떤 당명으로 가야 될지 내키지 않는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성은 부위원장께서 추천하는 뭐 당명 제안이 있다면요? 아니 인터넷에서 보니까 뭐 국민의 짐, 뭐 내란당, 뭐 자유공화당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국민의 의견 수렴 좀 더 긍정적이고 선호될 수 있는 그런 당명 제안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요?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팥빵에 팥이 맛이 없으면 팥을 갈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팥빵 포장지만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팥이 또 그래도 맛은 없어도 그냥 그럭저럭 괜찮아야 되는데 약간 상한 팥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람도 바꾸고 정책도 바꾸고 그리고 나서 당명이 같이 바꿔야지.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좀 바뀌어보려나 보다 하는 건데 아무것도 안 바꾸고 이름만 바꾼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전환기 씨 허락받아야 돼요. 지금 이준석 의원 야심차게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은 절연하고 이준석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전환기 씨가 한동훈 투라는 거잖아요. 이준석 의원을. 그러면은 또 전환기 씨 동의도 받아야 되는 건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로서의 당명 변경은 국민에게 아무런 기대감을 주지 않는다. 돈을 들여서 바꾸는 것은 알아서 하시면 된다. 알겠습니다. 이준우 대변인이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마치 민주당은 당명을 바꾼 적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1995년에 DJ가 정계에 복귀합니다. 그때 만든 당이 새정치국민회의예요.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DJ가 대통령 당선됩니다. 그때는 민주당이 있어서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못 갔던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선을 합니다. 대통령 당선됩니다. 그러면서 2년 뒤에 총선을 치를 때 그때 또 당명을 바꿔요. 그게 새천년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왜 바꿨냐면 그때 이유가 DJ 개인 정당의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이미지 변신하기 위해서 당명을 바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민주당에서는 당명을 바꿀 때는 뭔가 그럴듯한 명분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자기들도 결국 선거를 의식해가지고 당명을 바꿨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선거를 앞두고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당원들이 원한다면 당명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죠? 아까 전환기 씨부터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요? 저는 김어준 씨한테 지령을 받아가지고 당을 운영하는 정청래 당대표를 둔 민주당에서 할 소리는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김서희 의원께요. 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이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이른바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허위 사실 당무감사 이 위원장이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네. 관련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한동훈 전 대표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조사 과정 결과나 뭐 그런 부분이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좀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가 굳이 고소를 했어야 됐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더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안타까운 점이 이제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악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공격에 총력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 내부에서 이 당원 게시판 문제를 가지고 계속 그 투톱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전 당대표, 현 당대표 두 분의 이제 약간 자존심 싸움, 뭐 기싸움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저는 이게 너무 아쉽고 그렇게 아쉽다고 생각하는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장경욱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 다들 앞으로 우리 보수 국민의힘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될 분들인데 이거 해결을 좀 큰 그릇으로 좀 잘 정치적으로 좀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좀 바람을 좀 드리고 네. 있습니다. 이건 이준우 대변인께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대표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전면에 나서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직격하는 인물은 장동혁 대표가 아니라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통합에 대해서는 돼지국밥에 케첩을 뿌리는 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장해찬 이 부원장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원 게시판 논란의 배우로 지목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즉각 음모론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가발, 키높이, 어깨뽕 걸어라. 난 정치 생명 걸겠다. 이러는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장해찬 이제 최고가 한때 한동훈 장해찬 전 최고고 현 부위원장. 죄송합니다. 부원장입니다. 장해찬 전 최고. 여의도 부원장이죠. 장해찬 이제 부원장이 한때 한동훈 전 대표랑 굉장히 가까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제 여론 관련돼서 이제 장해찬 이제 부원장이 조언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론한테 어떻게 좋은 이제 호감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노하우라든가 또는 그런 만드는 방법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또 실제로 조언도 했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입장이 서로 갈라지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내건 거는 선명합니다. 지금 밖에 있는 50명의 적보다 안에 있는 내부에 한 명의 적이 더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당의 결속 더군다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결속을 위해서라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단호한 입장이기 때문에요. 아마 장해찬 부원장이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이거 좀 국민의힘 우리 하도 비판만 받아가지고 한마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개싸움도 이런 개싸움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존재의 가벼움을 내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도친개친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장동혁 대표가 그 당시 사무총장 때 이거 두둔하지 않았나요? 이게 뭐가 문제냐고? 언론의 자유 뭐 하면서 그 당그 게시판에 대해서 저거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한동훈 대표가 그 대응하는 거 보면은 정말 본질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계 게시판의 본질은 한동훈이가 배신자라는 거예요. 극우 강성 지지자들은 그렇게 너를 업어 키워준 윤석열을 네가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그거에 대답하면 열받은 거거든요.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오죽하면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했겠습니까? 그런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정서를 가진 그 극우 강성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당선된 게 장동혁이란 말이죠. 장동혁은 이거를 하지 않으면 한동훈을 내치지 않으면 본인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거를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게 검사 그 출신이라서 그런지 법적인 대응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배신자 프레임이 깔려 있는 데다가 아니 당대표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에다가 대통령 부부랑 그 당의 유력한 정치인들 욕하는 글 올리는 게 그게 사실 상식적입니까? 그 욕먹을 짓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거를 본인은 몰랐대요. 그것도 상식적으로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법적인 거로 자꾸 가서 자기만 빠져나가려고 하고 나중에 가족들이 쓴 거 인정하면서 나중에 알았다 이렇게 자꾸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는 이 문제 해결 못 해요. 그리고 절대로 그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그 징계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판을 벌려야 되거든요. 그 합리적 보수라는 본인을 지지하는
보수 언론이라든지 또는 뭐 많은 그 뭐 유승민 그 전 뭐 의원이나 등등 있잖아요. 그런 예. 사람들 등에 업고 판을 크게 벌려서 장동혁 체제에 대한 저거로 공격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저는 결론이 뻔히 보입니다. 그냥 쫓겨날 것 같아요. 네. 김서희 잠깐만 예. 김서희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지금 당 내에 가장 큰 이 내용과 충돌이라 그러면 일단 장동혁, 한동훈 두 네. 인물의 충돌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두 분의 보시는지? 감정의 골이 좀 깊은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막 법리적으로 따져가지고 수사하듯이 그렇게 해결하는 거는 더 이상 맞진 않고 실은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어쨌든 가족들이 쓴 건 사실이지 않느냐 뭐 다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관리를 잘 못해서 미안하다. 이 한마디만 해줘도 좀 대승적 차원에서 좀 해결이 될 텐데 그렇게 하라고 요청하는 이제 얘기 조언해주는 분들도 꽤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정치적으로 잘 해결을 하시는 분이 큰 그릇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요것만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방금 본질이 한동훈 이제 전 대표 배신자 이게 본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은 여론 조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본질이에요. 배신자라는 것은 어떻게 법적으로 그걸 따져가지고 죄를 물 수가 있습니까? 그건 정치적으로 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단계 게시판에 법적인 문제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 조작을 한 의혹이 정황이 많기 때문에 이거 문제 삼는 거고 김경수 지사가 실제로 여론 조작 혐의로 해가지고 3년 6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일 내려지게 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돼서 결심이 진행됩니다. 먼저 이성훈 부위원장께요. 일단 9일 진행되던 것이 하루 만에 끝나지 못하고 13일 내일로 결심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일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 검찰의 구형입니다. 선고가 아닙니다. 검찰 구형. 지금 다들 궁금한 것은 어떤 형이 구형으로 내려질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그때 끝내겠습니다. 그날 끝내겠습니다 했잖아요. 속으로는 이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안 끝낼 건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억측을 부려서라도 끌어서 그 다음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루 종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한다. 이게 이제 목표였던 것 같고 그러면 내일 재판에서 끝낼 것이냐?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피고인 신문이 있는데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 한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안 하고 끝나면 정말 내일 끝나는 거죠. 그런데 피고인 신문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판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럼 또 한 길이 또 잡힐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주연인 줄 알고 이게 방송에서 나오니까. 근데 보니까 이하상 변호사하고 그 변호사들이 진격의 변호사들이 주연이에요. 지기현 판사가 조연이고 엑스트라가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 본인들은 깜빵에 있어갖고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이 뭐 재판에서 형을 깎겠다 이런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이가 많으시니까 한 30년만 받아도 100세에 나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자신이 정말 뭐 어쩔 수 없이 나라를 위해서 계몽령을 한 것이다. 이 주장은 그냥 계속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끝날 수도 있지만 내일 만약에 결심 구형이 된다면 저는 사형이라고 확신합니다. 사형 구형입니다. 왜 그러냐? 무기징역 어차피 뭐 사형도 집행도 안 되는 건데 국민에게 경종을 이렇게 다시는 내란이라고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특검이 알겠습니다. 사형을 구형할 것이다. 네. 자 내일 이 검찰의 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구형 전망을 이준우 대변인, 김소희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김현정 의원 차례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우 대변인요. 저는 무기징역 구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과거 이제 전두환 사례를 자꾸 비교하면서 그와 상하게 사형 구형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때와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이번에는 이제 2시간 반 정도 만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라고 할 정도로 비상계엄이
구형이라는 게 아주 짧게 여의도 그리고 일부에서만 이루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그때 당시 전두환 전 이제 보안 사령관이죠. 그분이 그때 비상계엄했을 때는요. 당시 최규하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정권을 찬탈하겠다는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요. 자기가 이미 집권하고 있는 정권 아닙니까? 자기 정권인데 자기가 그걸 찬탈한다? 그건 말이 되지 않죠. 네.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는 그 과정에서 이제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망 사고가 군인들 몇 명 죽었죠. 근데 이번에는 사망 사고뿐만 아니라 아예 다친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형은 무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소희 의원께서는요. 네. 중요한 건 이제 구형에 지금 뭐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이렇게 수위 경쟁이라기보다는 뭐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서 엄정한 판단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차피 내랑 우르모니죄는 사형이나 무기형만 규정된 중대 범죄잖아요. 무기 검거는 배제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으로 이해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경 판사가 뭐 다음 기일날은 그냥 무조건 끝내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확정한 만큼 그 결심 공판에서 구형을 약간 미루는 과정만 봐도 지금 국민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책임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또 너무 지긋지긋하게 봤잖아요. 좀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본 상황에서 정치적 고려 없이 그냥 헌정 질서를 지키는 기준으로 좀 분명하게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한 무기징역 으로 예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현정 의원께서는요. 저는 사형 구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사형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사형 폐지국이기 때문에 사형이라는 상징성만으로 뭐 미집행 국가입니다. 네. 예. 사형 미집행국 그 상징성만으로 윤석열의 순교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사형을 선고하면 구형하면 그래서 무기징역 낫다는 얘기도 있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 이제 그 얘기하신 거에 저는 아주 정반대로 생각을 하는데 30년 전에 전두환이 일으킨 거는 이제 군사 쿠데타였잖아요. 군사 쿠데타였고 그때 그 군부 독재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 사형을 구형했었는데 지금 이 윤석열은 오히려 민주주의가 완전히 안착됐잖아요. 그럼 문명 국가에서 친일 쿠데타를 일으킨 게 더 나쁜 거죠. 본인이 갖고 있는 군과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영구 집권을 꿈꾸기 위해서 헌정 질서를 완전히 유린한 거는 이건 정말 다시는 일어나서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윤석열이 지금 태도가 어떻습니까? 사과나 반성을 합니까? 지금도 경고성 계엄이라고 잘했다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당당하게. 그래서 그 이 사형 구형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를 사형을 구형해야지. 이제 김용현이가 또 많은 것들을 다 꾸몄지 않습니까? 예. 그 주요 임무 종사자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 밑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고 밑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단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3일 검찰 구형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네 분 말씀